네, 그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회 이육사 문학축전 이육사 문학학교 마스크 시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5분의 시인님들을 모셔서 어떻게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시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청되신 분은 손진은 선생님, 이용규 선생님, 안현미 선생님, 이병일 선생님, 신철규 선생님입니다. 간단한 프로필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담을 이끌어가 주실 손진은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은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은 선생님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셨고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두 힘이 숲을 설레게 한다 등이 있고 저서 및 비평서로 시창작 교육론 등이 있습니다. 대구 시인협회상을 수상하셨고 시와 경계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문학과 실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는 달빛을 깨물다, 옛 애인의 집, 시사신집, 그대 불면의 눈꽃풀이여, 육필시집 행여 지리산의 오시려거든 등이 있습니다. 신동엽 창작상을 수상하셨고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현미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현미 선생님은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2001년에 시를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공곰, 이별의 재구성, 깊은 일 등이 있습니다. 2010년 신동엽 창작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일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일 선생님은 문학수첩으로 2007년에 신인상에 당선하셔서 시를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옆구리의 발견, 나무는 나무를 등이 있습니다. 5.18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주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철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는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등이 있습니다.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스크 시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을 이끌어 주실 손진은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진은입니다. 오늘 좋은 분들하고 이런 문학 담론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사 선생님도 그 청포도라는 시에서 보면 정말 그 모시수건에 정말 포도가 흘러 넘치는 듯한 그런 정말 이 생태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 이웃에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 못 가진 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이 마스크 시대에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육사 선생의 그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감히 저희들은 넘접해 보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런 아픈 시대가 왔어요. 정말 어떤 비평가에 의하면 리얼리즘 시대가 끝나고 모더니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말 그 코비드19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드19가 지나면 또 다른 그런 것이 또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문단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복면을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와 여러분은 도둑과 주인의 관계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복면을 쓰고 맞이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적이 눈에 보였지만 지금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분들, 특별히 젊으신 분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먹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예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계절에 발표된 시 가운데 장옥관이라는 시인의 시를 봤는데요. 제목이 안 되겠지에 그는 말이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게가 한 달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손님 하나 오지 않는 그 가게였어요. 그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도 여전히 그 식객들은 있어서 돈을 1,000원씩 얻으러 다니는 분이 들어와서 눈치를 살피더니 나가면서 오늘은 안 되겠지라고 나가는 그런 아픈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찾아오는 죄송합니다만은 거지 같은 분들도 지금은 안 되겠지라고 말해야 되는 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이런 문학 담론을 나누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뭉클하기도 합니다. 우리 네 분 시인들의 시들 보니까 저도 신철규 선생님이나 이병일 선생님 시를 보니까 코비드19에 대한 시를 쓰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네 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차례대로 안 가셔도 좋은데 편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철규 선생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 불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철규라고 합니다.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시집을 보고 또 산문들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에서 봤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젊음도 있었고 청춘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국가적인 위기 또는 우리 민중에 대한 어떤 위기들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담고 있어서 되게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육사 생가가 실제로 이 이육사 문학관 건너편에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이이발 관장님께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비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서 그 뭔가를 얘기할까는 모르겠지만 저 그 코비드 관련해서 이제 시를 꼭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소통 방식이 그 이전과 너무 달라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 이제 어쨌든 계속 뭔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들이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특히나 어떤 극단적인 폐쇄감과 고립감들을 그 어떤 마음들을 시로 또 만들어내고 어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어떤 의료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또는 그 눈빛의 소통이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시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 또 이야기 좀 듣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병일 선생님 옆에 뭐 자연스럽게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저도 이육사 문학과는 처음인데요. 네, 저희는 기억에 남는 게 국어 시간에 이육사의 시를 암송하는 그런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고 또 이육사 시인 하면 현실 인식이 가장 뛰어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불통의 시대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소통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사실 저도 해마다 한두 번은 감기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쓴 이후로 그 감기 증상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란 문제를 오래 생각해 봤는데요. 늘 환경이 안 좋으면 나무들이 잎이 시들고 뿌리가 말라가고 그런 것들 통해서 생태시가 한때 많은 시인들이 많이 썼죠. 그런 시들을.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저도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를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산에서도 지킬 것은 다 지키면서 떨어져 있는 생명들이 같이 숨쉬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는 자연을 많이 둘러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그 힘들겠지만 그 자연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우리 안현민 선생님. 저는 그 카만카차 19라는 시를 여름호에 발표했는데 그게 세풀베다라는 어느 감상적 킬러의 죽음이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작가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코로나에 관한 시를 썼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오면서 전 지구가 마스크를 쓰는데 사실은 인간만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개미도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은 나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인간에 대해서 지구라는 곳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답은 못 얻었고요. 마스크 시대 그 와중에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동안은 한동안 힐링이 되는 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했었는데 힐링을 넘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럼 인간과 지구와 존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는 마스크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원규 선생님은 지리산에 계시니까 더더욱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은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아침 일출을 보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출발해서 올라왔는데요. 구미 오다 칠곡 지나다가 각산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그만 절이 있습니다. 천년고찰인데 그냥 일반 토굴 같은 노할머니 스님만 계시는 거기에 천년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말하는 은행나무라고 검색이 됩니다. 그 나무에게 가서 깊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날 밤에 은행나무가 기도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서 말을 해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를 주기도 하고 딸을 주기도 하고 아들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그 나무를 제가 원래 몇 번을 찾아갔어요. 5월에도 가보고 7월에도 가보고 가을 단풍 지기 전과 지금 잎이 다 졌는데요. 가보고 이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낙동강이 위기라고 해가지고 낙동강을 딱 20년 전 이맘때 걸었습니다. 강원도 태백 황지 우리 안현미 시인 고향 쪽에 황지연에서 출발해서 울숙도까지 29일 동안 걸어서 가는 길에 여길 지나갔습니다. 좀 전에 다시 가봤거든요. 저 위에 공사를 하는지 강물이 좀 흐리더라고요. 20년 전에 물고기가 다 죽어 있었어요. 강원도 광산의 갱출수 탄광에서 그 오염됐던 물이 나오는 거 그거하고 석포라고 봉화 석포의 아연공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 낙동강 민족의 젖줄 상류지대의 오염원이 제일 큰 게 두 가지였어요. 근데 강원도 갱출수 문제는 많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붉게 흐르던 물들, 철분기나 이런 흐르던 물들은 물고기에 다 들어왔고 아연공장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자세히 보니까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녹차라 때 들어보셨죠? 아직도 강 일부에는 녹색 복면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20년 전에도 강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강은 이미 푸른 녹조라고 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호들갑 떠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위기가 오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500년에 1000년 된 저 신목 노고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단박에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오늘 많이 드는 날입니다. 좀 전에 예천
너티나무 2그루도 뵙고 왔는데요. 한 그루는 뭐 한 300년, 한 그루는 어느 엄풍 초등학교에 있는 한 700년 된 나무를 보고 왔는데요. 다시 정말로 오랫동안 되짚어 질문해 보고 싶은 그런 날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이원규 쌤 말씀대로 인간이 너무나 황당하게 환경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늘의 별이나 나무나 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접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공생하지 못하고 우주와 하나의 흐름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혹은 자연이 내린 우주가 내린 그 벌로서 우리가 지금 자신을 스톱을 해서 여기서 다시 멈추고 정지해서 우리 자신을 전체를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저희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육사 선생님께서 맨 처음 1930년도에 등단작이 황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5월에 꼴방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어두운 골방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녁에 황혼이 이제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황혼이 모든 세계를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혼아,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러니까 황혼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에 이육사 시적 주체의 입술이 그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자기는 뭐 어떤 걸 위로하고 싶으냐면 12성자의 반짝이는 별, 그리고 삼림소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또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또 고비 사막을 걷는 낙타탄 행상에게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황혼 자기의 골방 속에 있는 골방에 있는 것을 개인적 주체라고 만약에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형제로 보고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라는 주체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원규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황혼을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우주에 대한 책임, 우리 자연에 대한 책임, 짧게 말하면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자기 엄풍농월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만 할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개인의 심리만을 다루었던 이상 같은 시인들도 개인의 심리일 뿐만 아니라 일제 당대 현실의 비참함을 같이 다루었거든요. 이육사 선생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입술 속에서 입맞추고자 했고 껴안고자 했던 그런 시적 출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 주체와 공동체적 주체, 즉 겹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생태들, 아까 이병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병일 선생님 시에 보면 이 피자두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피처럼 느껴지는데 피가 아닌 정말 우주의 기운이 그 천둥도 박혀 있고 하늘에 별도 박혀 있는 그 자두의 모습들을 피자두의 모습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보고 이병일 선생님도 상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인은 이제 자기의 내면만을 노래해서는 안 된다. 자기 내면과 함께 이 나라 그리고 이 전 빙하가 무너지는 이 환경 위기, 이 생태를 노래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우리 시인들에게 꺼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 저도 별 크게 할 얘기는 아직 저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요. 참 정리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기가 문화예술인들에겐 도리어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더 주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로 독주하다가 앞보고 매우 많이 달리다가 현란한 수사까지 동원해서 달리다가 하여튼 그 재미를 톡톡히 봐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특히 미래파라고 불렸던 문학 우리 판에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 한 7, 8년이라는 시기를 지나고 지금까지 오는 와중에 보면 그런 성향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당분간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생존에 존재해 있는 것도 예측 불가인 데다 불안한 데다가 문학 예술적인 또 예술 작품이 더 불안하게 준다. 이거는 지금 당분간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예술인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비대면이었어요. 비대면으로 깊이 침잠할 때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이육사 선생님도 골방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광장에 나와 전투적으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고 또는 감옥에 또 끌려가기도 하고 스스로 또 면벽하듯이 골방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다 전 세계인들이 다 어쨌든 골방에 강제 감옥살이 하는 셈입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누구든 밖에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이 기회를 도리어 인류사의 지혜를 모아내는 자연의 일부로서 예전에 인간 단독자로 이 지구나 인류의 운명을 우리끼리 다 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단독자가 아니라 겨우 지구인 자연 중에 하나라는 것. 산책 가보면 산에 가보면 알죠. 자연 속의 겨우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데 이런 속에서 지혜적 총화들이 잘 나타나는 그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도리어 저는 시를 읽는 독자가 많이 줄었는데 도리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금방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미가 좀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도리어 듭니다. 예, 이병일 선생님 하시겠어요? 예. 저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가려운 건 옷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옷이나 특히 저는 시골 태생이니까 그 덜 익은 호두 껍질을 잘못 가면 호두나무에서도 오르고 10월 달에 은행을 주워서 그거를 손으로 잘못 만지면 옷독이 오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려움증에 걸려서. 근데 올 봄에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그 박상순 시인이 그 철문으로 만든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철면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유채꽃 만바라는 곳에 인간들이 놀러 갔는데 제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더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갈아 엎어버리는 뉴스를 많이 접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는 그 가장 지구를 가장 많이 괴롭힌 거는 인간이라는 게 확실시 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해주었고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괴롭히는 거를 좋아할까라는 이런 문제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것들은 관심이 아니라 사실 집요하게 긁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가려운 것을 긁을 때는 쾌감도 있겠지만 또 고통도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는 그 비대면으로 지금 1년 동안 생활해 왔는데요. 인간은 또 가장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역시 그 어떻게 극복이 아니라 저는 혐오감을 일단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문제점이 우리는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그 사람에게 돌팔매를 던집니다. 그러나 돌팔매를 던지면 상처 입은 사람은 그 돌팔매를 맞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수록 늘 그 자기 갱신, 특히 아까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공동체라는 것은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나눌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문제의식을 가진 시가 쓰여져야만 그 공동체의 문제를 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붙여서 얘기하자면 비대면이란 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오늘 이육사 문학관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구비 정말 안동 시내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어른들은 한번 결혼해서 시집가면 거의 평생을 비대면으로 친정을 그리워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그때는 비대면이라고 하지 않았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이 옛날에 우리 정서들 멀리 떨어져 있고 평생을 한번 볼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애틋했던 어떤 그런 정서들로의 우리를 데려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비대면 때문에 사실은 또 은밀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그래서 더 하나의 지구가 공동체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또 되지 않나. 그 지점에 대해서 시인들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구라는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앞에 분들이 많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보충 말이 크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병현 시인께서는 이제 자연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 또는 발견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또 그러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시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 전체의 또는 문명 전체의 진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냈는가, 우리가 이 체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믿었던 그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대표되는 어쨌든 착취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연을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또 시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현미 시인께서는 또 개인의 힐링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힐링 차원, 지구의 힐링이라고 하셨을 때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의 소통 방식에 대한 아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생태와 관련돼서는 저는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험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런 말도 나왔지만 위험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얼마 전에 또 어떤 시인들 또는 문인들을 만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생계 자체가 불투명해진 그러한 위험성에 급격하게 노출된,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그런 돌파구가 가능했다면 이 돌파구 없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안전망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그 문학이 결국 할 수 있는 건 그런 걸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어두운 곳을
지금 실제로 어두운 곳이 더 어두워지는 시기이죠. 아까 장욱관 시인의 그 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의 위트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위트를 넘어서 있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도움 자체마저도,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도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 안 보이는 곳으로 문학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이덕 선생님은 그 어떤 부활절이라는 시에서 코로나는 자기들끼리 그 자기들끼리 개인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속으로 혹은 동물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그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를 코로나하고 둘이서 고해성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안현미 선생님 또 말씀하셨지만 정말 옛날에 이 안동 지방에 그 시집을 오면 정말 마스크를 안 써도 그야말로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 대한 우리가 한번 정지해서 그런 시절도 한번 느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절의 정서 혹은 그 인터넷을 통한 세계가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도 더 누려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은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백무산 시인도 말했지만, 정지의 힘이라는 시에서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정지해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뭐 요즘 시골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가,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당장 안동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농산물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요즘은 사과를 혹은 배를 재배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쇠파이프에 묶고 쇠줄에 감고 막 이렇게 해서 키워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녀를, 그 농산물이 자녀라고 말한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엄마는 생식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애 머리통만한 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려 나가면 그 자식이라는 존재도 뭡니까? 배가 불뚝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식탁에 놓일 때는 사람들이 큰 것만 찾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양제라든가 인공 그런 것들을 가미한 거거든요. 가장 순수해야 될 자연에마저도 인간들이 벌써 이런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농촌도 우리의 산과 밭도 사실은 오염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게 이 마스크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먹을 때 큰 것들은 가능한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순수하게 제 친구 과수원에는 농약을 안 치고 우리가 이제 벌레 잡으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과일 만들어서 그걸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가끔씩은 멧돼지도 조금 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참 아프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를 한 번쯤은 이제 돌아서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하늘이 한 번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더 큰 위기를 맞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여러분 잘 살려라. 이런 아픈 문제가 특히 우리 문학하는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시인들이 하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조금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물론 다른 정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못 먹고 사는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어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오늘은 어떤 술을 마셨다, 내일은 어떤 술을 마실까, 오늘 누구하고 가서 잔뜩 먹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서 그림 그린 걸 쫙 올려놓고 이러는데, 우리 시인들이 너무 이쪽으로 가면 좀 사회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우리는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를 살아야 되지만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 바깥의 공동체와 이 우주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창작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뭐 조금씩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신철규 선생님 뭐 좋은 작품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뭐 코로나와 관련 없이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물론 이제 주제가 이제 마스크 시대 또는 뭐 코로나를 살아가는 또는 코로나를 이후의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인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가 갑자기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인 질문 자체가 왜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가, 의 문제들에 대한 민감하게 그것을 그냥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시인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안 자체가 수치화되어 있죠. 매일 발표되는 그 수치의 하나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또는 오늘의 어떤 상태들이 변화되는, 자기가 단절되고 싶어도 단절될 수 없는 어떤 그 이상한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시는 뭐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사회 현장에 나가서 쓰는 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들, 아까 예전에는 안동의 어떤 구석으로 시집 가버리면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정말 뭐 생전에 한 두어 번이나 겨우 만날 수 있을까의 한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애틋함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애틋함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그 소통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들을 제 언어로 그냥 풀어내는 것이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손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얘기도 동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과일이라면 늘 큰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큰 것들에게는 인공적으로 주사를 놓고 돌연변이를 만드는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런 돌연변이 과일을 먹으면 해롭겠죠. 예. 저희가 나고 자란 고향은 전북 진안인데요. 여기는 일교차가 15도 이상이 난대요. 그래서 사실은 장수보다 사과나무가 잘 적응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과일들이 단단해요. 그게 일교차에 있대요. 이것도 사실은 환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 일상생활의 괴로움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인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더 심한 게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멧돼지들이 사실 죽어나갔는데요. 저도 이런 것도 조금 너무 생명을 막무가내로 죽이는 것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구제역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돼지 새끼를 길렀어요. 길러서 새끼를 받으면 그것을 제 기저귀로 그것을 닦고 그 다라이에다가 놓으면 새벽에 한 12마리 정도 모이면 그게 꿀꿀꿀꿀꿀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예. 그런 맑은 정서는 지금은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성으로 너무 기대서 그런 정서는 옛날에나 맛볼 수 있는 정서 같고요. 사실 요즘 씻으면서 문제를 갖는 거는 저는 생태시 쓰는 게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미가 원래 선배 시인들도 많이 있지만 환경에 어떻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통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일기 비슷한 글이지만 늘 그 시가 성공이 아닌 실패를 꿈꾸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아까 이제 신철규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300명이다 이러면 우리 내면에 불안 심리를 주는데요. 이런 불안 심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그게 하나의 페이스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잠시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을 통한 활발한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조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도 다작을 하는 시인은 아니어갖고, 예.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뭐랄까 절제할 수 있는데 절제하지 않고 써왔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시를 쓰면서 이 단어는 굳이 좀 짧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더 많이. 그리고 종이도 아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통 옛날에는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외회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제가 뭔가를 요리를 해요. 그러면 좀 맛은 없어요. 고해성사 같네요. 맛은 없는데 요리를 하면서 좀 재미있어진 게 있어요. 요즘 배추 어떤 가난한 시인이 배추 2통을 선물해 줬어요. 택배로. 근데 해남에 있는 엄마가 농사지은 배추라고 하는데 이 배추 2통이 저한테는 큰 화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씻어서 배추쌈을 해서 먹었어요. 그래도 반통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추국을 끓였거든요. 배추국을 끓여도 한 통 반이 남았어요. 지금 아직도 한 통이 남아있어요, 집에. 그래서 배추 생채도 해먹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쉽게 돈 주고 사 먹고 맛없다, 맛있다, 맛집이다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랬었는데 비록 제가 해서 맛은 없지만 이 배추를 오늘은 어떻게 먹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이 배추를 나한테 준 그 시인이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근데 그 마음은 왜 시가 안 될까까지를 고민하는 그렇지만 시가 아닌 걸 시인 것처럼은 발표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가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어야 될 때 멈추고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뭐 그냥 화폐 돈 주고 사 먹고 그런 식으로 소비해왔던 저를 다시 멈춰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그렇게 써보려고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현미 시인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다시 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역시나 낭비의 시대가 아니었나. 그 낭비들이 관계의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떤 횟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결국 언어하고도 연결되는데 어떤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시인들은 가졌을 것 같고 또 지금 저도 뭐 계속 시를 좀 길게 쓰는 편이었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짧게 쓸 수 있을까 더 그 하나의 단어가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차를 예전에는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바로 획득하는 어떤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아주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어떤 것과의 만남에서도 항상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의 절차들을 또는 그 진행 과정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자기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학이 또 담아낼 수 있고 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좀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리산에 내려간 지가 23년쯤 됐는데요. 어릴 때 그 선택할 때 과정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IMF라고 하는 경제 질서 세계화라고 하는 이 문제점이 돌출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에도 있었는데요. 위장 취업은 했었지만 언론사에도 제일 착한 사람이 잘리더라고요. 제 1순위는 지금도 그래요. 모든 직종이나 일하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잘려요. 위기가 오면. 위기에 대처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걸 보고 사실은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나 같은 사람은 견디기 어렵겠다.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연 생태적으로 좀 좋은 지리산을 선택을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뭐 어쩌다 사진을 한 10년째 독학을 하고 있는데요. 제 문자에 대한 반성으로 사진을 하게 된 겁니다. 사진을 찍어보겠다는 쪽이 아니고 출발은 뭐 여러 가지 신문사의 글과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라거나 월간산 같은데 산지에 한 10년째 사진과 글을 연재하는데 사진에 대한 무시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사진 전공자 또는 사진 기자, 사진 작가들에게. 그래서 이제 혼자 열받아서 이건 독학 가능할 것 같다. 기계로 하는 것인데 내가 붓을 들고 그리는 거는 사부가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사진기라면 문명의 이기잖아요. 그죠? 또 디지털 시대가 와서 이 정도는 혼자 독학이 충분하고 또 시대가 지식은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하면서 요즘 한 7년째 별을 찍고 있습니다. 한 편의 시를 쓰는 것과 지금 우리 시대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별이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밤이 있는데 늘 대낮입니다. 안동 시내에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선 당연하고요. 면단이 가도 별이 안 보입니다. 쓸데없이 가로등을 많이 켜놓고 그럼 시골 가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마을에 집 세 채 안에 가로등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밤이 없습니다.
가로등 반경 10m 안에는 꽃이 잘 안 펴니다.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아침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건 뭔가 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물도 못 자고 지구도 못 자고 나도 못 자고 불면증이고, 그러니까 쉴 때 쉴 줄도 모르는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지구촌의 인민들 모두가. 그래도 별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잠들 수 있는 곳, 별이 잘 보이는 밤이 있는 곳을 우리나라에 더 밝아지기 전에 기록을 하겠다 해서 7년째 지금 찍고 있는데, 남한 쪽은 거의 다 찍었어요. 별이 보이는 것은 이 봉화든 태백이든 진안이든 거창이든 별이 보일 만한 곳은 오지 마을은 거의 다 가서 이제 기록을 쭉 해왔는데요. 그 기록하면서 얻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별의 우주의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언어 이전의 별빛을 찾아내는 작업들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뒤로 돌아간 것 같긴 한데, 시 한 편이 사진 한 장과 대등한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밀어붙여 왔는데요. 도리어 사진을 찍으러 가서 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사진은 잘 안 찍히고, 그러면 사진은 뭐 별나무 하나 찍을 3년 같은 자리를 계속 가야 한 장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찍기는 수천 장 찍죠. 근데 별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왜냐하면 오동나무 꽃이 피었을 때 별이 올 확률은 3년은 가야 됩니다. 꽃은 5일 정도가 꽃빛이 좋아요. 그 5일 안에 달이 뜨면 안 되고 비가 오면 안 되고 흐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같은 자리에 그 시기에 꽃이 필 무렵에 텐트를 쳐놓고 살아야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도리어 어찌 보면 제가 써온 글을 너무 함부로 썼고 문자를 낭비했다는 반성이기도 해요. 어떨 땐 시를 젊을 때는 뭐 하루에 10편 쓴 날도 있었고 또 3년 동안 한 편도 못 쓴 날도 있었고 그러긴 했지만, 어찌 보면 영상 하나 건지는데 더 힘을 써야 되고 날 머리 한 꼭지 가슴 한 꼭지에는 그 나무를 잊지 말고 있어야 되거든요. 달력에도 막 표시를 몇 가지를 해놓고 그러면서 요즘 이제 깊이 생각되는 게 오래된 별들, 저 별빛이 오느라고 북두칠성의 세 번째 별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제 지식은 잘못 알아봤더니 우리 어머니 태어나기 전에 출발했더라고요. 백광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돌아가신 지 20년 됐는데 어머니 태어나기 이전에 출발한 별빛을 내가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0년 넘었는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천년 은행나무들이 가까이 거기에 텐트 치고 하룻밤 잘 때, 천년 은행나무는 전 요즘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전염병, 마을의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전설이 너무 많아요. 은행나무 자체가 병충해가 없는 데다가 은행에서 추출된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을 위한 약이 많습니다. 은행까지도 또 천년 농약이 돼요. 하여튼 은행나무가 왜 옛날부터 심게 됐었고 왜 한국에 이렇게 오래 많이 남고 또 서원이나 절이나 이런 데 깊이 남아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은행나무에 정이 부쩍 많이 갔어요. 왠지 막 매달리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사람 한 세대가 30년, 요즘 20년이 한 세대가 돼버렸는데 뭐 그냥 100세대 이상을 살아온 나무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뭐 주로 신라 때, 고려 때 막 이렇게 살아왔다고 좀 뻥을 빼더라도 최소한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면 조선조 이전부터 살아왔던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이 우리를 지켜본 말들, 만약에 이 나무의 나이테를 우리가 잘 번역해낼 수 있다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울다 갔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이건 나무와 별 사진 찍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마지막 어머니들, 할머니들, 지금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문맹자로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여자로 살다가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까막눈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배우고 쓴 시를 봤을 때, 편지를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식인들이 도리어 어째 보면 굉장히 진화한 것 같은데 퇴화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딱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남해의 한 할머니가 100일장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문해학교에서 이제 한글을 배워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전 제목 보고 뒤로 자빠졌어요. 100일장 제목에 연필 지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포 은유가 대한민국에 죽을 때까지 글을 쓴 사람 중에 이런 메타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할매가 그냥 나온 거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 평생 그 마늘밭에 앉아서 풀만 메고 해서 허리가 다 꼬부라져서 지팡이 짚다가 이제 지팡이도 안 돼가지고 유모차를 밀다가 90 다 돼서 한글을 배우고 본 게 이제 딸네 집에도 주소만 들면 찾아갈 수 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연필 지팡이를 찍고 본 게 동네 삼천포 상에도 알겠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딱 연필 지팡이 5마디에 이분은 평생 이 한 편만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를 오래 고민했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너무나 세게 맞은 경우가 도리어 이 간절함, 한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문자를 알게 돼서 옛날에 그 방구대 안각화를 막 새겼던 어떤 그런 심정 같은 이런 진정성을 이 기회에 찾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시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속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현미 시인께서는 시작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신철 교수님하고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를 이렇게 언어를 막 이렇게 막 다루었다면 이제 어느 하나라도 좀 정말 남의기도 한 그 종이니까 좀 아껴서 시작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돌아봄, 뭐 신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짧게 써야겠다 이렇게 우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병일 선생님은 현대 문명이나 이 코비드와는 정반대의 지점 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일부터 산골에서 그 자기 고향인 진안이라는 곳에서 그들과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원규 선생님께서는 요즘은 이제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것이지만 언어 이전의 그 근원 태초의 언어 이전의 태초의 별빛 속으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기 이전에 보셨던 그 별을 내가 지금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시대에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친근한 인간을 제외한 그런 나무들이나 뭐 1000살 드신 나무들이나 그리고 자연 공동체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글자 때문에 버림받았던 까막눈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지금 낭비의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신철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뭐 그런 시작 행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안상학 시인이 여기 남아 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이라는 이 시집을 저한테 여러 몇 번 해주셨는데 참 재밌게 읽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비드 시대에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제가 뭐 이 시집에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안동 사람에 대한 그게 뭐 어떤 전우익 선생님은 고등어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박혀 있는데 그걸 떼어내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부엌에서 그 자기 혼자서 그 구더기를 떼어내시고 그거를 고등어를 구워서 주는데 자기는 막 먹는데 옆에 있는 시인들이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안동과 봉화의 매력적인 겁니까? 그리고 안동다운 안동 식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큰 집인가요? 큰 집에서 먹는 그 식혜가 그렇게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마스크 시대에 나와야 될 우리의 개인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이 안상학 시인은 또 하나는 또 고비의 시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한없이 느린.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날들은 모두가 단순히 모레도 아니고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원초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이 시집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좀 재밌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예견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참 해봅니다.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스크 시대의 소중한 우리의 행위의 출발점이자 시적 출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우리 또 선생님들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요즘 뭐 그 빙하 시대가 되어서 빙하가 막 남극이고 뭐 다 녹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시는지 우리나라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혹시 다 답할 필요는 없고요.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이 코비드라는 게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것도 막히고요. 제 아는 분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으러 갔는데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 노선이 없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가족하고 화상 통화만 하고 오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코비드가 세계적인 연결을 탯줄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분 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빙하가 녹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북극곰인데요. 네, 북극곰이 먹이를 못 잡으니까 동료를 잡아먹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그 다큐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북극곰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그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새롭게 그 사냥법을 익혔대요.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빙하처럼 서 있다가 30분을 근데 못 견딘대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그 고래가 헤엄쳐 오길 기다린대요. 기다리다가 잡히면 또 그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고 그렇게 큰다고 해서 아, 이 곰이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구나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 곰도 그렇게 적응하면서 그 살아가는데 그 모든 지상의 그 생명들도 그 빙하가 녹는 속도와 함께 그 지구를 어떻게 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제가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게 요즘 코로나 19 시대에 대한민국이 갑자기 좀 국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먹고 살기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아까 말한 대로 지구는 우리 각자 따로따로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어디서든 스스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북극도 자꾸 들여다봐야 되고 북극 곰도 봐야 되고 그 제 주변에 미국 교포인데 동포인데 4년 전에 한국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이제 미국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한인 회장인데요. 저를 만나서 뭔 얘기하다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는 어릴 때 자기 고향 소나무 닮았다면서 그 땅을 사서 바로 집을 지었어요. 돈이 좀 있으니까. 부러운 얘기지만 한 3, 4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 소나무 옆에 집을 지어놓고 1년에 6개월씩 왔다 갔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대한민국이 좋은 게 요즘 국적이 회복이 됩니다. 복권이 돼요. 이중 국적자가 돼요. 젊은 남자는 군대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이분이 한국을 버리고 간 사람인데 한국이 잘 사니까 요새 부러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특히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요. 5년 전에 한국 향수를 느낀 것도 그거래요. 근데 미국은 암 수술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러니까 5억 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된대요. 아프다 죽으라 이거예요. 진통제 먹다 죽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상위 10%쯤 되니까 매월 한 10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내는 민간 보험을 들어놨대. 미국의 건강보험 다 무너졌으니까 다 민간 보험이잖아요. 우리는 건강보험 잘 돼 있는데 그 100만 원 수준을 매월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산다는 뜻이겠죠. 그 보험을 들었으니까 암을 고쳐서 아내를 살렸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봤더니 자꾸 한국 사회 부러워지는 건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오셨어요. 한국을 1년 내내 거의 못 오다가 벚꽃 필 때 오기로 했는데 못 오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대한민국 담당자가 딱 나타나더래요. 1인 1명씩. 그리고 공항에 나와서 차도 한 대에다가 타서 서울역까지 서울역 KTX 탈 때까지 또 좌석도 특별관리 좌석에서 그래서 진주까지 돌아서 진주에게 내리기 전에 30분 전에 하동에서 앰뷸런스를 끌고 나온 복장을 한 사람들이 2명이 입구에 특별대에서 모셔서 앰뷸런스에 태워서 지난 산중의 빈집까지 풀코스로 다 해주고 먹을 거 하고 넣어주고 1차 먹을 거 넣어주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악양면에 면사무소의 한 분이 담당자가 매일 문안 인사를 오고 대문 바깥에서요. 먹을 거 장 받아주고 방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걸 보고 자기가 38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 돌아와서 한국에 격리돼 있는데 지금은 눈물 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14일도 격리돼 있는데도 이런 천국이 어디 있냐고. 먹고 살만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주하고 절망만 해왔는데 장점도 엄청나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또 얻은 또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네, 특별하게 또 보탤 말은 없는데 해야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외신 뉴스를 크게 보지 않다가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계속 뭔가를 그런 것들을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떻고 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고 결국에는 또 비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나 이런 걸 따져보는데 뭐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방역체가 좋은 것도 그리고 저렇게 첨단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안전망 자체를 아주 완벽하게 근데 실제로 뭐 약간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시의 입장에서는 세계는 뭐 생태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고 있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인간에 대한 고민들, 그 계속 어떤 이 세계 끝에 와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뭐 절망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린 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안감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아지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지점까지 문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안현미 선생님은 뭐 그 배추 2단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아니 외모하고는 영 다르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며칠을 묵고 뭐 한 통 반이 남았다니 어떻게 요즘 뭐 삶과 그런 뭐 재밌는 이야기는 좀 없으신가요? 사는 게 별로 재미있지 않아서요. 그 제가 1인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아들이 독립을 했고 그래서 1인 가족이어갖고 근데 그 아들도 못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시대인데 그 친구는 엄청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 코로나 시대에 뭘 만나냐고 화상하면 됐지.
시크하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근데 또 저 마음에 혹시라도 저 때문에 뭔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 의견에 동조하게 되더라고요.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에서 열심히 하는 건요. 귀촌 유튜브를 열심히 봐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1인 가족으로 뭔가 살아가고 있다는 외로움도 있고 고독감도 있는데 뭔가 생태적인 걸 회복하면서 땅과 더불어서 그렇게 갈 때 제 시에도 큰 에너지가 보태질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 생활에 제가 30 몇 년 넘게 도시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나요? 그랬는데 도시라는 곳 속에서는 도시가 좋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태백이 고향이라서 여길 떠나고야 말리라 막 이러면서 도시가 굉장히 좋았던 적도 있지만 그 도시 속에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저 자신 하나만을 구원하는 것으로도 나의 시 쓰기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 자신 하나를 구원해서는 안 되고 우린 다 연결되어 있고 연대하는 것만이 뭔가 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변곡점에 와 있는 이 시기를 잘 극복 내지는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귀촌 생활도 제가 한 2달 보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예,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죠. 마음만 있고 고민하고 그 고민이 그냥 제 시 속에 담기겠지만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런 거고 최근에 제가 좀 본 다큐 중에서는 그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 속에서 뭔가를 해서 그걸 팔아서 하루하루를 사는 소년 다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이제 지구엔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가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음, 저는 시 쓰지만 그 주변에 비정규직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방금 이야기했던 정말 직장을 잃고 힘들고 그들이 또 떠도는 모습들은 정말 아프잖아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또 가족 집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요즘 뭐 세대 간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뭐 시인들만 하더라도 60쯤 된 우리들을 보고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도 제 혼자 느꼈나요? 예, 변화하는 세대인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수용을 못하는 그런 세대에 대한 뭐 아픔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요즘은 정말 학력에 관계없이 또 창작 그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 생각도 말랑말랑하고 오히려 그 우리가 저 이상의 세대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좀 못 따라가는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못하는 상징체가 아닌가. 그래서 젊은 시인들 우리 보고 너하고는 인간 종류가 다르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볼 때 제일 좀 아프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인들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30대 시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뭐라고 하는 듯한 굉장히 좀 뭐 징그러운 듯한 표정으로 바라볼 때가 가끔씩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시간에도 이런데 우리 사회 간의 그런 통일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안현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독립을 해버려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는 만나지 않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세대 간의 간격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또 생각도 사실은 해보기도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아까 이병일 선생님이 이런 그 화두를 주셨어요. 지구를 어떻게 씻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정말 씻는 문제와 관련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가도 씻는 것이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대기를 싣고 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들도 물결을 신고 가는 거예요. 신발처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전 지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이원규 선생님은 저 몇 억 광년 전에 별들을 한번 신어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아까 그 화두가 나왔기에 정말 지구를 어떻게 신을까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고래들도 얼마나 지혜로울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그 여우가 있잖아요. 그 귀가 큰 여우가 사막 여우가 어떻게 해요? 달팽이를 먹는데 짝짓기 하는 달팽이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든 아주 쓸모없는 그런 달팽이만을 몇백 그루를 통해서 그 달팽이만 그 매일 골라 먹고 나머지 달팽이는 생육하도록 놔두는 지혜가 있는데 이병일 선생님 조금 전에 말을 보니까 빙하처럼 30분 동안 서 있다. 되게 웃기죠. 고래를 한 번씩 발견하면 여러 나눠 먹는 그 북극곰의 지혜 이런 예지가 우리 인간에게도 전념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꺼내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철규 선생님도 뭐 자연스럽게 또 화두를 한번 또 만들어 보시죠. 네, 뭐 지구의 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 북극곰이 살 수 있게 돼서 물론 또 그것도 북극곰 개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긴 하네요. 저는 뭐 코로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어떤 한쪽 문명에서는 이제 근대화가 아주 이제 고도로 진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위생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아주 좋아졌잖아요. 뭐 지금 어쨌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이 결국 중요하긴 하겠지만 한쪽에는 그 위생의 체계가 아주 극심하게 그러니까 아주 좋게 작동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어떤 그 불평등이 계속 발생되어서 그 불평등이 만나는 자리가 결국 코비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한에서 발휘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자기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어, 코로나가 우리에게 침투했다기보다는 코로나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제가 뭐 지루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체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이 지구적인 어떤 전체적인까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삶의 방식들에 대한 것들 뭐 그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삶에서 뭐 어떻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말을 잘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에 참 그렇게 된 것들도 어떤 그 차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을 이젠 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철규 시인께서 아까 위생 얘기를 했고요. 안현미 시인께서 그 먹는 것에 대한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네, 아주 잘합니다. 네, 네, 아주 잘하는데 그 저희 집 어르신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늘 하는 말이 왜 오늘 반찬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왜 반찬이 똑같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도 이제 시를 쓸 때도 왜 똑같은 언어야라는 질문하고 같이 맞닥뜨리고요. 그 음식을 할 때마다 창의력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여기다 이것을 넣어도 될까? 이 음식은 이거 어울릴까? 결국은 해보는데요. 맛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맛없으면 실패하는 건데 그 사실 그 먹는 것에 대한 것을 가장 이 코로나가 가장 크게 그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편리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에게 사실 그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 토마토로 그 케첩 만드는 그 어떤 배우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전부 다 놀라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케첩 하나도 만들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응용할지도 모르고 늘 가공된 것만 사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음식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작은 음식으로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의 음식이 실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그 시에 대한 근본적 반성 왜 맨날 이거야? 라는 오늘 뭐 이야기를 대충 이제 접을 단계가 다가왔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먹는 정말 스테레오타입화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스테레오타입화된 너무 흔해 빠진 우리 언어들도 한번 돌아보자라는 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편리한 것에 길들여진 인간 그리고 또 요즘 거리를 다녀봐도 정말 배려 없는 사회잖아요. 버스에 타더라도 할머니가 가도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요.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흡연 1을 피하는데 흡연 2가 또 정말 멋대로 연기를 연기처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창 심할 때는 태극 1을 피하면 태극 2가 다가와서 신념을 강요를 할 때도 있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서울 지하철에 내리면 어떻게 사이비 종교라고 할까요? 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도 얼마나 큰 인연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배려하지 않고 있는 사회가 코로나가 유발한 것은 아닐까, 코로나가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병일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언어는 편리한 것에 길들여진 그리고 만들지도 않고 그냥 가공된 그런 언어들을 쓰지 말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측면에서든 우리 전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이용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저 먼 곳에까지 그리고 저 앞에까지 같이 양쪽 균형을 가진 그리고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을 가족으로 이제 삼아야 될 그것들을 코로나 시대가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오늘 우리의 좌담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동그란 원탁이 준비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침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침을 자연스럽게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또 책상을 엄청나게 길게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각자 우리 신철규 쌤부터 오늘 토론하면서 뭐 느낀 거나 자기 결심 같은 걸 한 1, 2분 정도 하고 이렇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제일 먼저 얘기하게 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하여튼 서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여기야말로 거리두기를 안 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너무 외지이긴 하지만 또 그 제가 이육사 시를 보면서 그 고향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수만호 빛이라고 하는 게 강물과 그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을 보는 것이 한 번은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마침 이육사 시인이 저기 40살에 그러니까 40살이죠.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41살인가요? 그렇게 14년에 태어나셔서 아니 4년에 태어나셔서 44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그때 나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육사 문학관에 오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네, 먼저 와서 이곳이 어떻게 생겼나 일단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천천히 한번 이 안동을 둘러봤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물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 늦가을 가을 풍경도 그 내면에 따스한 정서를 갖게 해줘서 좋았고요. 그 이육사문학관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읽기, 둘러보면서 그런 역사의식이나 시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를 갖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두 분 다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년에도 또 오시길 바라고요. 마스크 시대라는 것을 뭐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창피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마스크라는 곳 속에서 제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제 시의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시인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비대면 시대가 도리어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을 뵙게 돼서 대면하게 해줘서 이런 역설이 존재해서 좋았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흑사병이 만연하던 시대에 뉴턴이 고향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피해서 거기서 만류일 법칙을 발견한 달과 지구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사과나무 해석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던데 그걸 본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것도 모순점을 발견해서 인류 문명이 폭발적으로 산업혁명까지 이끌어왔는데요. 그때 뉴턴이 시를 한 편 썼으면 지구는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든 이 시대가 주는 이 교훈들이 우리 예술가들에게도 좀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나의 예술이 무용, 힘이 없고 돈도 안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이런 것들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역설을 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육사 씨의 그 광야의 3년이 생각이 납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거는 문면적으로 해석하면 역사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정말 코로나라는 이런 막힌 현실에서 새로운 차원을 여는 큰 강물이 길을 여는 그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픈 성찰을 죽비로 내려치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부지런한 시간이 계속 피었다 지고 있는데 우리나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거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그런 큰 강물을 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손잡고 어깨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빌면서 오늘 좌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264 문학축전 264 문학학교 마스크 시대에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좌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의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누군가에게 꼭 힘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5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